안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미국 가기 전에 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외교에서 이제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시진핑이 한국에 오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먼저 해서 보내요. 근데 그 사람의 호감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이 일본 가기 전에 누구랑 인터뷰했어요? 요미우리랑 인터뷰했잖아요. 나 한국 가요, 잘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언급을 했다. 이 사건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감이죠. 탄핵감이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소제목도 보이시겠지만 미친 자의 미친 애교입니다. 미친 자의 미친 애교. 어지러져. 원래는 저게 저 미자가 아니라 다른 미치 그렇죠. 그 쓰고 싶은데 그냥 아니 그런 미국 뜻이 갈 때 아니라 미자를 쓰신 거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미친 애교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전쟁법 위반하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윤석열이 이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법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 합법적인 전쟁이냐고 묻고 싶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일본과 한 강제동원에서 나오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을 일본이 불법 점거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합법이고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 침공은 불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잖아요. 사실은 전쟁은 합법 불법의 영역보다 훨씬 넘어가는 거죠.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인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불법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것도 뭐 법을 제대로 다루는 것도 아니죠. 법을 초월한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이게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라면 뭘 할 수 있다. 이건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아니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이라면 도대체 그 대규모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왜 없어요. 이런 인터뷰를 했을까를 이따가 나중에 분석을 해드리고요. 작년 10월 달에 윤석열이 한 말이 있죠. 그 당시에 푸틴이 압박을 합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한국에 포탄 지원이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늘 인도적인 그런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왔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하면서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이번에 튼 거예요. 그 말을 이번에 인도적 지원만은 할 수 앞에 다시 한번 가봐요. 아까 윤석열 로이터 인터뷰하고 한 말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인도적 지원은 하지만 포탄 지원 같은 건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미 윤석열은 그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김성한 자른 이유가 대통령실 도청이라고 하는 문건에서 도청인지 뭐 휴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건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하면 안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좀 더 정확하면 약간 다른 맥락이 있긴 한데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한 자른 이유가 이거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간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 모든 의문점을 다 풀리게 만들어줬어요. 전 지금 정부가 너무 투명한 것 같습니다. 도청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도청인 거 다 밝혀졌죠. 그 도청 내용 때문에 안보실장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이 경질된 것도 본인 입으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정부. 아니, 외교라는 게 살아있을 수도 없고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진짜 이자가 외교라는 걸 하고 있는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은 전투병 파병 그 부분인 것 같은 게 외교라는 건 결국 협상이잖아요. 협상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내는 건 없어요.
전기차 보조금도 전혀 없다는 게 또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이 작년에 나토 갔을 때가 바로 가장 큰 의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었거든요. 그때 이미 이게 결정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드는 데다가 만약에 미국이 한국이 전투병 파병 좀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하면 이자는 들어줄 것 같아요. 걱정이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투병을 파병한 건 월남전 이후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이번에 이런 인터뷰를 하자마자 미국에서 한국 기업 환영한다라고 바로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윤석열의 미국, 그러니까 방미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파병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압박을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호의적인 답변을 하고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155mm 포탄 사실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싶은데 직접 지원하게 되면 한국이 러시아의 표적이 될까봐 우회 지원했던 거잖아요. 저 포탄 저거. 이게 결국 도청 문건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거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사실로 완전 똑같은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우려되는 게 파병 그다음에 뭐냐면 포탄만? 예를 들면 무기, 탄약 이런 것도 지원하게 된다는 거죠. 본물 터진다고 하잖아요. 뚝에다가 물을 막아놨는데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포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병, 군대를 파견한다거나 포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장갑차 뭐든지 다 이제 뚝이 터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탄만 지원하고 말 거야. 이게 되겠냐고요. 요구하는 사람이 사실상 상전이고 그 사람이 명령권자에 가까워서 야 니들이 그렇게 사람도 보내 군인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탄약도 보내고 다 보내 그러면 이거 거절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푸나님의 그 이야기의 가능성을 조금 더 보태면은 요즘 미국이요. 파병을 잘 안 합니다. 자기네 자국 국민들을 파병을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구로 잡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병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 형님 파병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엎드리겠죠. 저희가 이전에 그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보면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미국 가서 어떻게 할지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우려하는 부분인데 야 이거 파병까지 걱정이 될 정도인 것을 이 기존에 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기존 입장을 바꾼 윤석열의 인터뷰 내용에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 입장이 바뀌었는데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또 이따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은 155mm 포탄 우회 수출이잖아요. 우회 수출. 한 쿠션 때려서 폴란드네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의 2배 내지 3배 정도 된답니다. 유럽 전체가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의 2배 3배 정도 된다는 거. 그 정봉준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포탄에 쓰여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지우고 있다잖아. 뭐 그죠 그 있잖아. 아세톤 같은 아세톤 걸로 같은 거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거 준 거죠, 지금. 야, 그런다고 모르냐고요. 이게 어디서 흘러 들어가는지 다 알게 될 텐데. 거기다가 또 러시아하고만 척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에서 지하 100m에 있는 김정은 벙커를 파괴하는 윤석열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사실상 때린 게 아니라 북한한테도 때려줘. 가까운 북한한테도 때려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봤을 땐 머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초고성능 무기가 뭐냐면은 현무팔. 뭐 우리가 아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저런 그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이 벙커에 들어가도 그걸 파괴시킬 정도의 미사일을 우리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멀리는 러시아, 가깝게는 북한까지도 전쟁에 뛰어들게끔 전투력 올려주는 거야 지금 급상승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겁 없이 마구 지르게 누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냥 미국의 그 강한 힘 하나 믿고 이러는 거 같긴 한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 도발하는 거
것을 떠나서 또 왜 양완 관계,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도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미국 가기 전에 왜 이렇게 센 발언들을 하지? 하면서 근데 지금 북한까지 자극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분명히 무슨 계산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건 전쟁 개입이다라고 보복을 경고하는, 이제는 뭐 미국이 이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면 대가를 받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확정이 됐고 뭐 3쿠션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실제 와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셌죠. 예. 대가가 따를 것이다. 이게 바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러 방식으로 대가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러시아의 로켓 기술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국 눈치 보느라고 북한에 핵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만약에 북한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이따 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망가지는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고. 그 기업들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3월 기준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151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의 모든 가족은 LG 가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LG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18곳, 삼성, 롯데 포함해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오리온 생산법인, 우리은행 법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생산법인, 롯데 호텔이 있고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은 러시아한테 1.6%, 수입은 2.8%, 12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대가를 따를 것이다. 물론 무력적인 부분이 뭐 도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경제적인 보복이 따를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 수가 없죠.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거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가 사드 하나 들어봤는데 롯데가 망해서 나갔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문제는 단순하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실 대변인 정도가 아니라 푸틴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푸틴의 최측근, 이 사람이 직접 경고를 했어요. 거의 푸틴 대신 모든 얘기를 네. 하는 사람. 뭐 윤석열의 김태호 같은 이런 아니 김건희 같은. 김건희 같은 김건희 위에 있지 않나요?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 의장이 푸틴이에요. 아, 그리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공감이 됐던 게, 러시아도 이게 끝까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보통 안 싸우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경고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그렇잖아.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주면 뭐라고 할래?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전쟁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까지 가치 연대라고 하면서 사실 나는 바이든의 꼬붕이야라고 공경은하게 이야기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러시아도 미국도 멀어지지 않게끔만 하면 그게 외교인 건데, 이자한테는 외교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랍니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문제 터졌을 때 알수 우리는 없죠. 어떻게 방어합니까? 이게 뭐냐면 군수품 관리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 군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6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전투 예비 탄약을 비축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 비축량은 훨씬 못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축해야 될 포탄이 아니라 그 33만 발? 그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그 많은 나라가 지원한 포탄보다 두세 배 많은 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탄 만드는 게 무슨 플라스틱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반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어떤 그 총탄 같은 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되는 이게 거죠.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여라는 형식을 가지고 반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한 국가가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저걸 유지하고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을 외국에서도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고 또 유지하는 건데,
그냥 빼돌린다? 예. 그럼 우리 구멍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안보 공백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교라고 볼 수가 없는 그냥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꼬붕 딱 그 정도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권도 적대국 만드는 외교는 안 했다 지금까지. 윤석열을 제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드는 외교를 왜 하면 그건 외교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거잖아. 이 모질이는 UAE 가가지고 UAE 적은 이란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UAE하고 실제로 이란은 다시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꼴통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관리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유튜브도 보면 여러분들 채널들끼리 엄청 싸우잖아요. 그거 외교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경우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팟캐스트만 할 때 소위 말하면 우리 쪽 진영의 팟캐스트들끼리 안 싸웠던 이유가 서로의 실수가 있어서 자극할 때가 있지만 그거를 방송으로 지르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일종 상황이 우방 같은 이렇다라고 거죠, 설명을 우방 해주는 같은.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고 그래서 밖으로 우리들끼리 같은 연대하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 가지로 공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작은 외교예요, 그게. 근데 이 윤석열 얘는 지가 먼저 질러. 둘이 친하게 지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직접 엊그저께도 중국 대만 이야기 언급하면서 중국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중국 반러시아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외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외교가 아니라 완전히 미국의 꼬붕인 거고요. 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향후 러시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아주 건방진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러시아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인터뷰 정확히 읽어봐라. 이거는 조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친 자의 미친 애교 이야기 좀 미쳤어요. 해봤고요. 국익이 없어요. 음.